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비전과 가치에 따라 시간을 계획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붙잡고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당신이 먼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의 일부가 될 것이다. 중요치 않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누군가 당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거나 아예 믿지 않아야 한다. 지속적인 시간 소모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지켜야 한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질문하라. 가장 거짓말을 하기 쉬운 상대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설득하면 뭐든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고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거짓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내일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 더불어 9시간 동안 서류 더미와 씨름한 뒤 열심히 일했다 라고 자신을 설득하려는 내면의 목소리를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않고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하루 에너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파악하라. 당신은 에너지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모닝커피를 마신 직후에 가장 집중력이 높다면 그 시간을 높은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분류해야 한다. 식곤증 탓에 가장 능률이 떨어지는 시간에는 가치가 낮은 행정 업무를 배정하자.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해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자. 유혹의 무균 공간을 만들어라.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이메일이나 인터넷, SNS를 차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당신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으면 냉장고와 찬장을 비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듯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한 번도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무기력과의 전쟁. 회복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감정은 압도감, 혼란, 좌절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감정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무기력만큼 고통 없이 고통스러운 감정도 없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고 우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릇된 결정을 내리게 한다. 레버리지의 가장 치명적인 감정 상태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은 당신의 결정과 행동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각각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이 감정들은 함께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한 가지 감정이 다른 감정을 낳기도 한다. 이제부터 이 감정들은 무엇이고 어디서 비롯되었고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압도감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 감정은 스스로 유도한 감정인 경우가 많다. 압도감의 또 다른 정의는 역설적이게도 어떤 것을 덮거나 반대로 묻히는 것이다. 당신은 할 일이 너무 많거나 그 일을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압도감을 느낀다. 타인에 의해서 부과된 일을 해야 할 때, 마감 기한이 촉박할 때, 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도 압도감을 느낀다.
혹은 업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의 머리로는 양이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을 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강압적으로 해야 할 때, 일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일과 시간, 삶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압도감을 느낀다. 압도감에 대한 이 글을 읽을 때마저 압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압도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이미 벗어났을 것이다. 압도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개인적인 책임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절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정당화하지 마라.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당신이 삶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당신 스스로 허용한 것이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에 너무 깊이 파묻혀서 빠져나올 수 없거나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하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통제력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단계,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하라. 압도감, 혼란, 좌절감을 치유하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의 비전과 가치에 일치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압도되지 않는다. 압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가치와 비전에 일치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 목표,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상기하라. 3단계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것은 거부하라.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NO라고 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당신에게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일,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지 않은 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억지로 떠맡긴 일,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모든 일을 거부하라. 당신이 느끼는 압도감은 그 일이 당신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무의식적인 자각에 대한 책임감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더해진 것이다.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가 아닌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나면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압도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각하지 못한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양동이에 물을 버리는 것과도 같다. 당신의 지속적인 압도감의 원인이 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아래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당신을 압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정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놓아버리자. 다른 사람에게 그릇된 책임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비전과 가치가 명확한가? 노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어렵게 느끼는가? 자신의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좌절하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는가? 지나친 야망을 가지고 있는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빠뜨리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을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4단계, 가치의 우선순위를 매겨라.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파악하고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버렸다면 이제 당신은 핵심 결과 영역에 따라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과 가치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와 소득 창출의 순서를 철저히 지키며 목록을 작성하라.
가능한 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결과 영역부터 시작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는 가장 높은 소득 창출 업무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도 된다. 5단계 가장 중요한 작업에만 집중하라. 어떤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다음 일로 이동하지 마라. 이것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라. 훈련의 정의는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를 완료했을 때 느낄 성취감을 상상하라.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자신에게 보상하라.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완수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라.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한다. 혼란. 혼란은 매우 단순한 감정이다. 혼란에 대한 많은 사전적 정의가 있지만 명료함의 부재가 가장 근접한 해석이다. 삶에 일정 정도의 명료함이 없다면 혼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혼란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너무 많은 선택권,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부족,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최선의 방법을 모른다는 불안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혼란은 압도감을 낳을 수 있고 압도감이 혼란을 낳을 수도 있다. 혼란은 압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압도감을 없애는 5단계를 실행하면 혼란의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조금 다른 점은 결정과 행동의 속도이다. 혼란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 공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은 그 속에 갇혀서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도달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3단계를 거치자마자 빨리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공백 상태에서 빠져나와 한 방향으로 속력을 내서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사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 해도 적어도 혼란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처음에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방향을 수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좌절감. 좌절감의 또 다른 정의는 성취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동반하는 불만족스러운 감정이다.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하면 좌절감이 찾아온다. 반면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하는 일을 좋아하고 가장 높은 가치와 비전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 직관적으로 그 과정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무하마드 알리는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견뎌냈고 토머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험의 실패를 견뎌냈다.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비전을 향한 주체적인 목적 의식이 있었다. 누구나 좌절감을 겪지만 좌절감이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극복할 수 있다. 좌절감을 몰아내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좌절감을 느끼는 자신에게 좌절할수록 더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거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연민이나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감정은 당신이 아니다. 좌절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믿음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좌절감을 변화와 성장을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라.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이면 좌절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더 높은 수준의 감정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전에 느꼈던 좌절감은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당신을 다시 좌절감에 빠지게 하려면 더 수준 높은 문제가 발생해야 할 것이다. 2단계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좌절감은 당신이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피드백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감정이다. 당신이 가치와 비전을 따라 살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는 공정한 경고 신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좌절감을 느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일을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좌절감에 귀를 기울이고 좌절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당신이 만들어내야 하는 변화를 규정해야 한다. 현재 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다. 3단계 성공 중독에서 벗어나라.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좌절감을 몰아낸다면 당신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얻지 못하는 자기 통제와 이해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 자신을 칭찬하라. 당신은 훌륭하다.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아무리 작을지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단단히 붙잡아라. 모두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낸다. 자신에 대한 칭찬과 보상 없이 과제에서 과제로, 목표에서 목표로 달려가는 것은 자멸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것은 만족을 위해 다음 목표를 찾고 그 목표에 도달하자마자 다음 목표를 찾는 중독 상태와 같다. 끊임없이 다음 목표를 찾는 사람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지나친 성공지상주의,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욕망은 당신을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뜨릴 것이다.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생산성의 비밀. 이 세상에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기회만 있을 뿐이다. 더글라스 맥아더. 당신이 하루를 관리하지 않으면 하루가 당신을 관리할 것이다.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고 밤 9시에 내가 오늘 실제로 뭘 성취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었을 때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기만 했지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보다 더 맥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시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당신은 단지 삶을 관리할 수 있을 뿐이다. 계속 정신없이 산만하게 생활하면서 어제 무슨 일이 잘못되었는지 내일 무슨 일이 잘못될 것인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은 시간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야 삶을 소유할 수 있다. 나는 다이어리를 군사작전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리한다. 다이어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버린다. 10년 동안 내 복잡한 다이어리 때문에 많은 비서가 퇴사했다.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다. 오픈 스케줄링. 다이어리를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이어리가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반복되는 모든 일정을 확인하고 지나간 일정이나 관계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다이어리를 정리해야 한다. 종이 다이어리뿐만 아니라 다이어리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를 정리하라. 당신의 스케줄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이루는지 점검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 순위에 놓고 일과 휴가를 통합하고 시작해야 하는 일, 중단해야 하는 일, 계속해야 하는 일을 핵심 결과 영역에 맞추어 점검하라. 그 다음에는 다이어리를 집과 직장과 노트북,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라.
그리고 당신의 비서, 비즈니스 파트너, 중요한 관계자들과 배우자가 당신의 다이어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다이어리에 기재하는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이어야 한다. 미팅은 미팅에 대한 상세하고 명확한 정보가 아니다. 누군가 당신을 미팅에 초대했을 때 그 미팅의 목적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또한 미팅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면 당신의 다이어리를 본 사람들이 당신의 주요 업무를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에게 다이어리를 오픈하면 그들의 일정과 당신의 일정이 겹치는 일이 없어진다. 그들이 당신의 일정과 동선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이클. 당신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와 생산성의 사이클을 관찰하라.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언제인가? 언제 몰입하고 열중하는가? 언제 식곤증이 몰려들고 얼마나 지속되는가? 언제 혼자 있고 싶어지는가? 언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가? 언제 일을 하고 싶고 언제 놀고 싶은가? 나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 사이클을 조사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일어나는 게 좋다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낮잠을 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점심에 햇볕을 쬐야 한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5시간만 자도 된다고 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당연히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클로 생활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생산성 사이클과 생활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2주 동안 하루 에너지와 생산성 일지를 기록해보라.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 일하고 언제 놀았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시간 단위로 간단히 기록하라. 언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는지, 언제 일하기 힘들었는지, 언제 생산적이었는지 등의 질문으로 하루 에너지 사이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스케줄을 하루 에너지 사이클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최소의 시간 낭비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생활 패턴을 얻을 수 있다. 핵심 결과 영역에 포함된 일정은 혼자 있을 수 있고 능률이 높은 시간, 몰입도가 높은 시간에 배정하라. 행정적인 업무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 긴급하지 않은 업무는 피곤이 몰려오는 시간에 배정하라. 1년 중에 SAT, 계절성 정서장애가 심한 시기에 휴가를 잡아라. 배가 고플 때만 식사를 하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제 당신은 에너지 사이클에 가장 잘 맞는 스케줄에 따라 시간을 분배함으로써 당신에게 최적화된 삶을 살 수 있다. 더 이상 죄책감이나 자격지심을 갖지 마라. 업무와 에너지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라. 나의 개인적인 시간 분배가 당신의 삶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소한 참고는 될 것이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은 오전 9시 45분부터 8시 30분. 가장 효과적인 카페인 양은 하루 커피 2잔. 가장 창의적인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 지치고 피곤한 시간은 저녁 5시 45분 이후. 식사의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9시, 오후 2시, 저녁 6시. 취침의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아침 5시 30분. 최고의 알람 시계는 아들. 미팅하기에 최악의 시간은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30분. 골프 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오후 5시. 가장 생산적인 장소는 거실, 카페, 멋진 경관과 와이파이가 있는 곳. 책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4시 30분에서 오전 8시 30분.
이메일을 처리하기에 좋은 시간은 오전 6시 15분부터 8시 15분. 레버리지의 내일은 없다.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분류하고 에너지와 생산성 사이클에 맞게 일정을 조정했으면 이제 정해진 일정에 집중하고 당신을 방해하는 요소를 완전히 차단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사람은 현재를 사는 존재이다. 지나간 일이나 미래의 일에 얽매이면 발전과 행복이 존재하는 현재에 집중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고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것만 통제할 수 있다. 미루지 마라. 질질 끌지 마라. 핑계대지 말고 지금 시작하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질주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킨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그 일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단지 시작하는 것만으로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레버리지는 당장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수정하며 마지막에 완벽해지는 것이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포커싱. 나는 포커스를 flower one cause until successful 의 약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적어도 30분에서 90분 동안은 한 가지에 집중해야만 최소한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중간에 다른 업무로 이동하지 말고 차라리 중간중간 짧게 휴식하라.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하면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하게 된다. 가짜 만족은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시간 낭비일 뿐이다. 자동차 엔진을 예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일도 예열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다. 중간에 업무를 중단하거나 바꾸면 그때마다 예열이 필요하다. 명백한 시간 낭비이다.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예열 단계를 최소화하고 몰입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슷한 업무를 함께 묶어서 처리할 것이다. 미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도 좋다. 사무실로 되돌아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노트북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저장해서 이동할 때나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한시적 차단. VVKIK에 집중하면 어떤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어떤 일을 중단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하라. 유혹이 스며들 기회를 주지 말고 자신이 자신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헤드폰으로 소리를 차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말을 걸지 못하게 하라. 시간 낭비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철저하게 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더불어 시작과 중단의 반복, 논쟁과 토론을 최소화하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긴급한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그 일이 당신에게도 긴급한 일이라고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실제 상황보다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판단하고 그들이 과거에도 그런 행동을 한 전력이 있다면 마음먹고 무시하라. 핵심 결과 영역이나 소득 창출 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시간에는 전화조차 받지 마라. 정말 긴급한 내용이면 당신에게 어떻게든 전달될 것이다. 모든 벨소리를 차단하라. 재차 말하지만 하루가 당신을 관리하게 하지 마라. 당신이 하루를 관리하라.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이어리를 중요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당신의 모든 기기를 동기화하라. 가족들을 위한 시간, 운동, 비전, 전략을 포함해 당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먼저 구분하라. 당신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알아내어 모든 시간 낭비를 피하라. 니타임은 no extra time, 추가 시간 없음의 약자이다. 이것은 레버리지를 최대화하고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시간 단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기술이다. 고개를 하듯이 너무 많은 업무를 실행하거나 너무 많은 접시를 돌리거나 달콤한 사랑을 나누면서 휴대폰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다. 동일한 시간을 사용해서 2배 혹은 3배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할 때는 반드시 헤드폰으로 교육용 오디오북을 들어라. 시간을 절약하고 성과를 확보하는 니타임을 위한 완벽한 기회이다. 오디오북을 들으면 책 읽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루에 1시간만 실천해도 10년이면 3,650시간이 된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평균 13.9시간 공부한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에 1시간씩 10년 동안 오디오북을 들으면 대학생이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과 같은 양을 공부하는 셈이다. 나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18권의 오디오북을 들었다. 책 한 권을 읽는데 평균 3.5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나는 413시간 동안 지식을 쌓은 셈이 된다. 통화를 해야 할 땐 다른 사람의 계획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간에 미뤄둔 통화를 몰아서 하라. 나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통화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통화하는 나를 괴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교육적인 전기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레버리지 하라. 외식을 할 계획이 있을 때는 데이트 약속만 아니라면 성공한 사람, 즉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미 성취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는 스마트하고 재미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비즈니스와 여가를 통합하라. 멘토나 성공한 기업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사교 생활과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보트 전시회, 자선음악회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하라. 열정과 일을 통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라.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부자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당신도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한 가지 경고하자면 당신의 배우자에게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수십 배로 레버리지 당할 것이다. 설거지를 배우자에게 레버리지 했다가는 자칫 다른 사람이 아내의 사랑을 레버리지 할지도 모르니 진지하게 유의하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다.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나쁘다는 생각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레버리지의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다. 심지어 미룰수록 더 좋다. 그런 일일수록 더 게으르고 의욕이 없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해도 된다. 이러한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는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는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당신을 속이려고 들 것이다. 파킨슨의 법칙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늘어진다고 한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모든 업무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업무도 동등하지 않다.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어떤 업무는 다른 업무보다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일의 우선순위를 높게 둔다면 그 업무가 당신의 모든 시간을 소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절하고 중요하고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업무를 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러므로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를 우선으로 하고 낮은 가치의 업무는 다음 순서로 미뤄야 한다. 가치가 낮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수익을 배제하는 업무는 후순위로 미뤄라.
TV 드라마, 식도락, 언쟁, 가십 등 후순위로 미룰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비전과 가치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피드백을 수용할 때 당신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레버리지 할 수 있다.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구별하고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을 알려주겠다. 궤도를 점검하라. 압도감과 혼란, 좌절감과 동기 부족을 느끼고 바쁘기만 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핵심 결과 영역, 소득 창출 업무, 핵심 성과 지표를 점검하라.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당신의 비전과 가치여야 한다. 해당 업무가 가치 목록의 상위권에 있고 비전에 다가가게 하고 목표를 실현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포기하라. 그 다음 당신이 올바른 코스에 들어서 있는지를 점검하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를 지연시키는 모든 상황을 제거하라. 목표라는 마약. 잠자리에 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라. 이것은 실제로 뇌와 무의식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무의식은 당신이 잠들었을 때나 일에 몰입할 때도 끊임없이 목표를 되새기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뇌에 명령한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기회를 포착하게 한다. 마치 자동차에 관심을 갖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후부터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 기종의 자동차가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원리다. 더불어 기억력은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난 직후에 평소보다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간단한 작업은 뇌의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한다. 당신이 중요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원하는 결과를 즉시 이미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보상과 징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목표를 성취하면 뇌는 도파민을 방출한다. 이러한 화학 반응이 만드는 감정적 효과는 집중력과 목표의식을 고양시킨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할수록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다. 반대로 망상 활성계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면 뇌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입력할 수 없다. 목표에 집중하지 않으면 뇌가 부정적인 뉴스나 정보, 조잡한 드라마 따위에 현혹되어 목표 실행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도파민이 공급되지 않아서 공허감, 슬픔, 무기력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당신의 몸은 컴퓨터처럼 생각을 프로그래밍하기도 하고 마약 같은 중독성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모든 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와 나아가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역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을 전복하는 사례가 하나 있다. 휴가 하루 전날에 일주일치의 업무를 처리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역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어진 시간이 소진될 때까지 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짧은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일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처럼 산다면 엄청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게 이렇게 귀중한 테크닉과 사고방식을 가르쳐준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제 당신은 높은 가치의 업무가 당신의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에 연결되도록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해야 한다. 당신의 비전에 더 가까운 일이 가치 목록의 맨 위에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한다. 간단하다. 업무 진행 상황을 당신의 비전에 비추어 점검하라. 더불어 하루에 2번 잠자리에 들기 전과 깨어나자마자 목표를 상기하고 매일 휴가 전날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제3장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레버리지. 위대한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 배움 없는 자유는 언제나 위험하며 자유 없는 배움은 언제나 헛되다. 존 케네디. 주변에서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만날 수 있다.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벤트를 선별해서 참가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자선 프로그램, 자선 음악회, 골프클럽, 고급 헬스클럽, 요트클럽, 보트 전시회, 부동산 박람회 등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곳은 수없이 많다. 당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질문하고 끈질기게 접근하라. 그들의 의례적인 일상, 습관, 행동을 분석하라. 그들이 이미 레버리지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블 레버리지를 얻어라. 한때 당신의 우상이었던 사람을 동료, 친구,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들 수 있다. 기죽지 마라. 처음부터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 당신의 능력은 은행에 예금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당신이 부자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신뢰관계를 맺고 있다면 돈은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전략과 비전만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도전하라. 당신의 네트워킹 기술이 곧 재정을 지원받고 이체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가나 운동선수는 모두 코치와 멘토를 갖고 있다. 모든 해답이 거기에 있다. 당신을 앞서간 누군가는 이미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해냈다. 혹은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의 책을 읽고 연구할 수도 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실천한 귀중한 취미는 전기와 자서전 읽기이다. 이러한 책을 통해 각 분야 리더들의 정신, 행동, 생활, 전략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 중 그가 죽기 직전에 빌 게이츠와 나눈 대화의 한 구절처럼 당신은 위대한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책을 읽는 건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다. 직접 만나서 경험과 통찰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동료와 멘토로 만드는 것을 핵심 결과 영역 중 하나로 추가하라. 그것은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내가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 더 빨리 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이다. 내가 만일 18살 때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마스터마인드라는 그룹이 있다. 각자의 분야에서 발휘하는 능력을 상호 보완하고 통합함으로써 서로를 발전시키는 현명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나는 멘토로서 그리고 동료로서 여러 마스터마인드 그룹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의 비즈니스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당신도 훌륭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찰력과 이익, 전략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문제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알려줄 것이다. 아니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이다. 때로는 멘토가 됨으로써 멘티가 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아예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질문조차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회의에 참여하여 관찰자가 되면 무궁무진하게 배울 수 있다. 운이 좋으면 당신의 분야에 차용할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다. 개인과 그룹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매년 마스터마인드 전략 회의를 한다. 내가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마스터마인드를 운영하고 있다.
5명의 백만장자들이 부동산 경영자들과 그룹을 이루어 글로벌 비전을 가르치고 성과를 만드는 방법을 전수한다. 나는 현재 2개의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참여한다. 한 그룹은 내가 만든 그룹으로 기업주들이 서로의 문제를 돕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내 친구가 만든 신디케이트 그룹은 몇 명의 백만장자들이 모여서 반나절 동안 서로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다. 이 그룹은 비즈니스의 비전과 성과를 변화시키는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이다. 마스터마인드의 회원들은 훌륭한 친구, 파트너가 된다. 그들은 작은 아이디어로 수십억 원의 변화를 창출한다. 마스터마인드에서 멘토를 만나면 성과는 가속화된다. 멘토는 앞서서 그 일을 경험하고 현재에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가장 편한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멘토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고 더 길고 힘든 여정을 걸어야 했을 것이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의 열쇠이다. 당신은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보다 업무에 대해 더 잘 아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야 한다. 사실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려고 무료로 조언을 얻으려 했다. 그러다 멘토 중 한 사람이 공짜 조언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나를 겸연쩍게 만들었다. 물론 당신은 최고 수준의 멘토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멘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자한 만큼 얻을 수 있다. 훌륭한 멘토를 얻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다. 여기에 쓰는 비용보다 무지에 쓰는 비용이 더 비쌀지도 모른다. 당신이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을 찾아라. 당신의 발전을 이끌어줄 멘토와 롤모델을 탐색하라. 더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마스터마인드 그룹을 만들어라. 당신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후견인이 될 것이다. 명심하라. 현명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은 그들이 알고 있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네트워크 마인드. 삶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모두 남다른 전략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강한 남편에게는 훌륭한 아내가, 기업가에게는 훌륭한 직원이, 운동선수에게는 훌륭한 코치가 있다. 인적 네트워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다. 성공은 장기적인 관계와 신뢰로부터 출발한다. 그 관계로부터 레버리지의 크기가 결정되며 성공은 당신의 비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조화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개인, 운송인, 변호사, 은행, 파트너, 에이전시 건축업자, 비즈니스 고문, 물주, 세무사, 회계사, 전문 컨설턴트들과 조화롭게 관계해야만 한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지식은 분산되어 있으므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당신이 겪은 모든 문제와 고통을 먼저 경험하고 해결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우겠다며 모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내가 화가였던 시절 나는 미술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화랑에 가지 않았다.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싶지 않았다. 특별한 화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어리석고 무지한 화가였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타인의 영향력 없이는 영감을 얻을 수 없다. 뮤지션들은 즐겨 듣는 음악에서 영감을 받는다.
현재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라 불리는 로리 맥길로이는 타이거 우즈에게 영감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독창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다. 개념 예술과 설치 미술을 우습게 여겼고 죽은 동물들을 조각조각 자르는 데미안 허스트와 침대 위에 물건을 어지럽게 늘어놓는 트레이시 에민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였고 나는 빈털터리였다. 지금 내게 전통적인 화가와 현대 화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트레이시 에미는 자신의 특이한 작품 덕분에 훈장을 받았지만 나는 무명 화가였다. 데미안 허스트는 작품을 팔아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나는 3년 동안 무일푼이었다. 그들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다. 나는 그들 혹은 그들과 비슷한 그들보다 앞서간 많은 화가로부터 배울 수 있었고 배웠어야 했다. 당신은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동료, 코치, 멘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해야 하며 그것이 최고의 핵심 결과 영역 중 하나여야 한다. 더불어 당신의 소득 창출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네트워크에 집중되어야 한다. 레버리지의 기본은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당신이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기를 바란다. 열등감 위에 올라타라. 부자나 탁월한 동료로부터 받는 열등감이나 스트레스는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더 높은 수준의 도전과 성장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앞날을 위해 꼭 필요한 자극이다. 물론 뛰어난 사람들이나 부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은 그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긍정적 스트레스는 중요한 성공 비결 중 하나이다. 어쩌면 사기를 치거나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외하면 성공을 향한 가장 빠른 지름길일지도 모른다. 해변에서 일하는 시대. 인생은 활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며 무기력한 휴식은 죽음을 뜻한다. 볼테르. 과도하게 일을 하면 가정에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반면에 가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충분한 돈을 벌 수 없고 당신의 분야에서 발전할 수 없다. 어느 한쪽을 희생하면 나머지 한쪽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쪽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삶과 일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걸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어느 한쪽도 희생하려고 하지 마라. 양쪽이 균형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니 애초에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라. 삶은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아서 중앙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힘든 일이다. 최악의 경우 헛된 노력이 될 수도 있다. 레버리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성취하는 것이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아기를 안고 이메일을 보내라는 뜻이 아니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스케줄이 있을 때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짧은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학부모 모임에서 비즈니스 기금을 모을 수도 있다. 자녀를 파티에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기는 동안 구석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다. 나는 어제 아들이 볼링을 치는 동안 원고를 썼다. 강좌, 운동, 미팅을 할 때 가족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족들을 데리고 가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라. 당신의 저녁 시간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자 휴가로 만들어라. 영향력 있는 사람과 골프를 쳐라. 고급 헬스클럽에 등록하면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짬을 내서 부동산에 들르는 것도 좋다. 새로운 직업을 가진 뒤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한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날짜를 다이어리에 적어라. 기록하고 변경하지만 않으면 다른 일들은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든 처리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일이 비집고 들어온다. 일정을 미리 예약해버리면 업무에 희생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일과 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사실 나는 휴가를 싫어했고 내 아내 제마는 내가 휴가를 싫어하는 것을 싫어했다. 나는 5년마다 마지못해 휴가를 갔지만 시간 낭비라고 여겼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마가 해변에서 휴가를 즐길 때 나는 일만 했다. 결국 제마는 폭발했다. 지금은 일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가족과의 시간과 통합한다. 일과 삶이 하나의 휴가가 됐다. 제마와 아이들은 휴가를 즐기고 나는 약간의 일과 약간의 여행을 즐기며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당신도 레버리지를 통해 일과 휴식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여행과 휴가, 일과 놀이를 통합함으로써 가족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제각기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서로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반복해서 물어보라.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지지하고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얻게 될 것이며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가족의 지지를 얻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욕구와 비전을 모두 충족시키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당신은 가족뿐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 친구, 상사, 관리자 등 당신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모든 사람의 가치관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할 때 지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가족끼리 비전 미팅을 열어서 서로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라. 자녀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실행하는 올바른 자세를 교육하라. 일과 삶을 분리하지 않고 시간을 조정하여 열정과 직업, 일과 휴가를 통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당신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고 가족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일과 삶 중 하나를 희생하지 않고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살아가려는 의식적인 결단을 내려라. 집에서는 일을 생각하고 직장에서는 집안일을 생각하는 이분적인 삶이 아니라 가정과 일이 통합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취미와 사교생활. 일과 가정생활을 통합한 것처럼 취미와 사교생활도 통합할 수 있다. 레버리지를 사교생활에 적용하면 된다. 취미가 없다면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줄 사람과 교제하는 취미를 만들어라. 헬스클럽에서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통화를 해도 좋고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 있으면 이벤트나 세미나가 열리는 곳으로 가서 두 가지 일을 통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대신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들에 관한 교육적이고 영감을 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라. 수준이 낮은 잡지나 소설 따위를 읽을 바에는 차라리 자기 개발이나 비즈니스 서적을 읽어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처럼 당신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정 생활과 사교 생활, 비즈니스 중 어느 것도 희생하지 않고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삶의 원칙을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어도 된다. 앞으로는 시간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원하는 것을 뒤로 연기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사무실 속 사무실. 지금 당신이 이 책에서 배우고 있는 방식은 소수의 엘리트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기존의 관습적인 방식에 의문을 던지고 더 나은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2015년에 그랜드 케이맨 섬에서 진행된 마스터마인드 테이블에 나와 함께 참석했다면 완전하게 레버리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내 성공 방식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혁신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케이맨에서 나눈 경험을 사랑한다. 나는 그 모임에서 내가 시간과 장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사용한 레버리지를 설명했다. 그때 내 멘토 중 한 사람이자 억만장자인 데이브가 내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다. 롭, 당신은 아직도 회사 안에 당신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약간 당황해서 대답했다. 네, 물론이죠. 그럼 아직 완전히 레버리지하는 삶은 아니로군요. 안 그래요? 나는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의 사무실과 내 사무실을 분리하고 있던 벽을 허물고 그 자리에 5명의 직원을 더 채웠다. 그 다음 집 주방에 회의용 장비를 설치하고 중앙 서버를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매일 사무실에 갔던 이유는 감정적으로 사무실에 매여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믿고 의존했으며 사무실의 활기와 자율적인 분위기를 즐겼지만 그러면서도 직원들을 은밀히 감시하고 싶었고 나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 이런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소득수단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웠고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는 비용을 충당할 여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장소에 얽매여 완전히 레버리지 하지 못한 것이다. 새 대륙의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 데이브 덕분에 나는 레버리지를 이루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발견했다. 95%의 차이를 만드는 레버리지의 마지막 5%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유의 두 얼굴. 레버리지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추구한다. 바로 자유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시스템을 대부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궁극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된다. 앞서 소개한 빅토르 플랭크의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 반대로 생각으로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무실이나 상사 또는 지리적인 한계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바로 레버리지이다.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생각, 감정, 행동을 기반으로 한다. 당신이 기업을 체계화하고 자동화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사람이 시스템을 망치는 일이 발생한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도 새로운 문제에 직면한다. 결코 시스템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증거이다.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를 경험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출발선에 있든 마지막 도착 단계에 있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자동화하는 과정의 어려움에도 감사해야 한다. 레버리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곧 행복이라는 사고방식은 결국 당신을 허무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이는 극도의 좌절감과 자존감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자유는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정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면 그들이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 그래서 레버리지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노트북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단지 노트북과 돈을 세는 기계만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고방식이다.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책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관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 책임에서 벗어나야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자유를 부르기 때문이다. 거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스티브 잡스를 잇는 선지자가 되거나 수많은 직원을 책임지는 기업인이 될 필요는 없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레버리지 시스템과 레버리지 마인드가 통합될 때 일은 휴가가 되고 열정은 직업이 되어 당신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레버리지는 자유를 향한 도피가 아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피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의 고양된 삶으로 통합하라. 그것이 진정한 레버리지이다.